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오늘 주제는 IMF로 좀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인데 왜 반등 시작하려는데 초치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고 시장에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수익이 내일의 수익을 약속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뭐 공급망 교란이다, 그로 인한 원자재 급등이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다시 한번 퍼지고 있죠. 장 막판에 한국에도 이 최악의 변이라고 켄타우로스라는 변이가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일장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울한 소식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계좌도 덩달아 우울해지고 있죠. 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시면 6% 전년 대비 6%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외환 위기 때죠. 1997년 12월. 이는 외환 위기 때죠. 1997년 12월 이후에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 외환 보유고마저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 비중은 약 99%예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 같은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망입니다. 방금 첫 화면에서 보셨듯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인 CNBC죠. CNBC는 최근 한국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 이후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의 IMF 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2018년 영화예요. 저는 벌써 이게 4년 전 영화네요. 1997년 이 국가부도의 날을 우리는 IMF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외환 위기 사태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IMF 외환 위기 당시와 흡사하다는 이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은 실화 내용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IMF를 직접 겪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해맑게 학교 앞 떡볶이 사 먹으면서 돌아다녀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는 봤죠, IMF. 하지만 제가 막 체감을 해서 정말 힘들다고 느끼기에는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복귀하고 혹은 새롭게 알아가자는 취지로 IMF 사태의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은 IMF 전에는 빚을 져도 계속 투자하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발생해서 돈을 빌려와서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었고, 유가도 매우 저렴했죠. 유가도 매우 저렴해서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 정치와 이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정치와 기업인들이 뇌물과 접대로 본인 재산의 4배 혹은 5배 정도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접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땡겨오는 이 외국 부채는 정부가 사실 다 추적을 하지 못했어요. 정부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IMF까지만 해도, 외환위기 사태까지만 해도 얼마를 빌려왔는지 국가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금융사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사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줄 때 외국에서 돈을 땡겨와서 단기 외채를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국내 외환 보유액은 약 300억 달러, 원화로는 39조죠. 39조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는 1700억 달러, 223조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작 이 외국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오니까 갚을 달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1990년대였어요. 90년대에는 그렇게 경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경상수지도 적자였고요. OECD에 가입하게 되면서 준비도 없이 이 시장을 외국에 개방을 하게 되죠. 이로써 이 결과적으로 1997년 초에 부채 비율이 2000% 이상의 한보라는 기업. 네, 저는 당시 어렸기 때문에 한보라는 기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위키까지 찾아보면서 한보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보라는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산미, 그리고 한라, 그리고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는 이 진로, 그리고 뭐 혜태 등등, 혜태 등등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아, 우리 기아차 있죠. 기아까지 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죠. 적어도 12조 정도가 공중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 정부는 부실 경제를 억지로 감추느냐고 가진 달러를 마구마구 쏟아 부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미국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 미국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려고 금리를 높여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를 높여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이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가 왔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지금처럼 이 세계 각지로 펼쳐져 있던 돈들이 비교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3세계 국가 화폐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미국 화폐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전한 미국 화폐, 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이렇게 동남아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이 나가게 됩니다.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일본에는 오히려 돈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빠져나가는 달러를 붙잡기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돈은 이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몰리면 상품의 가격은 비싸집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는 계속해서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확률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아주 유사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처음 외환 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일본에게 돈을 빌리려고 이제 자존심까지 굽히면서 손을 벌리게 돼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후담으로 이제 미국이 반대했다는 풍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풍문이니까 결국엔 이제 1997년 이마저도 거부가 되자 돈을 빌리려는 이 시도마저 거부가 되자 1997년 12월 한국은 미국 자본계 기금이죠. IMF에 금융규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치국적인 선언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때문에 환율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수출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고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만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엔 1998년, 아까 1997년에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 상반기에 약 1만 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우라든지 쌍용이라든지 등등 17개의 대기업이 퇴출당하게 되고 9개의 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은행이 망한다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은행이 왜 망해? 적금 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자살률도 150%나 증가했고 저는 그 시절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떡볶이나 먹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제 부모 세대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면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힘드셨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간이 3년이나 지속이 되게 되는데 이 3년간 파산 신청과 실직으로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이 와중에 정치인들, 기업인들 어땠을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책임 미루고 도망치고 기업인들은 자금 빼돌려서 노후 대비하고 이렇게 빈부격차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무슨 운동이라든지 해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잘 현명하게 헤쳐나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왜 IMF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시민의식 또는 정치 수준들을 보았을 때는 IMF급의 대형 위기는 발생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IMF가 일어나기 직전에 발견되었던 고금리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경보들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어제 CPI 발표가 떴었죠. 9.1%로 높게 떴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시장은 나름 잘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잘 버텨주었다고 안심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율곡 2위는 태평성대한 시대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재난을 잘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만 양병설, 대비하는 사람만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익이 내일의 수익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저 주식 리더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